벌써 저희가 임신 30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산부인과에 가서 정밀 초음파를 봤는데 애가 많이 컸더라고요. 저번에 정밀 초음파 봤을 때는 좀 얼굴이 얄쌍한 게 주변 사람들도 다 강단 닮은 것 같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새에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얼굴이 동글동글해졌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좀 공통적으로 저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 얼굴도 있고 저 얼굴도 있다는 게. 이번에 병원에 가기 전에 약간 걱정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한 달 전쯤에 임신 26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았어요. 한 24주차에서 26주 사이에 그 검사를 모두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재검도 받고 내분비내과도 따로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임신성 당뇨에 확진을 받았습니다. 흑흑. 소신이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저희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처음 그 당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을 때는 좀 가볍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건강하게 먹으면 되겠구나. 뭐 설탕 안 먹으면 되겠구나. 디저트 좀 줄이고 가공식품 안 먹고 당뇨 식단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임신성 당뇨가 임신 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태아의 호르몬 영양 때문에 생기는 당뇨 증세인데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크게 아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의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좀 통제하고 관리해야 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임신성 당뇨니까 앞으로 식단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약 한 달간 식사를 하고 항상 식후 혈당을 저희가 재잖아요. 1시간 혹은 2시간 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 혈당도 재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식단 관리로 혈당을 통제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거를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당뇨 식단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 사실 뭘 먹을까 이 고민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뭘 먹을까 플러스 무엇을 먹어야 당이 안 오를까까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계속 똑같은 것만 먹을 순 없잖아요.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으면 당이 안 오른다고 닭가슴살 샐러드만 몇 끼 챙겨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양하게 먹어야 또 스트레스도 안 받고 또 맛있게 먹어야 기분도 좋고 하는 건데 그 맛있는 당뇨 식단을 유지한다는 게 이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3주간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온라인에서 봤더니 괜찮대 하고 먹어봤는데 저한테는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혈당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좌절하고 갑자기 식단 관리를 시작하게 됐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게 생각날 때마다 우울해지고 그런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먹고 싶은 게 많은 편이긴 했지만 꼭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뱃속에 있는 고요를 위해서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먹는다는 게 너무 일상적인 행위니까 해결되지 않는 욕구와 잔잔하게 일상에 깔려있는 우울감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도 있는데 또 외식을 못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뭐 일을 하다가도 도시락을 먹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또 맞춤형 요리를 해서 먹어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검사를 해야 하고 또 밥을 먹으면 식후 1시간 검사를 하고 혈당을 계속해서 보는 거잖아요, 소신이. 이제 저도 보긴 하지만 이 숫자가 계속해서 뭔가 시험 점수 받듯이 나온다는 게 이게 참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정상이냐 아니면 뭔가 비정상이냐 이 결과를 계속해서 봐야 한다는 게 그래서 단순히 식단 관리라는 게 메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이상의 일이라는 걸 요즘 정말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 식단에 맞춰서 저희 하루 계획을 짜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냉장고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고 요즘에야말로 하루 뭐 먹을지만 고민해도 그냥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딱 그 말의 전형인 일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뇨를 위해 식단 관리를 하게 되면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게다가 중간중간 간식도 챙겨 먹어줘야 돼서 요즘에는 정말 조금 마음 편하게 외출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당뇨인들을 위한 간식이 참 선택지가 좁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알아봐도 아몬드 결국엔 아몬드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또 아몬드를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땅콩도 사고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야채 스틱, 뭐 당근이나 샐러리, 오이 이런 스틱을 좀 챙겨 다니는데 이게 좀 든든하면서도 당이 안 오르는 간식이 참 드물더라고요. 드물어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은 좀 식단을 관리해야 한다, 심지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는 그 현실을 많이 받아들인 상태이고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당뇨 식단이 무엇인지도 좀 찾아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버틸만 하다.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임신성 당뇨는 임신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호전되기 때문에 저희의 경우에는 이제 2달 남짓 남은 거죠. 앞으로 식단 관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또 그렇게 생각하면 더더욱이나 견딜만 하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보니까 오늘은 좀 우리가 요즘 잘 해먹는 건강한 음식들 이거는 혈당 방어가 되더라 하는 어떤 메뉴들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방송 준비하면서 목록을 만들어 봤더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집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은 이 먹는 사람도 질리지만 요리하는 사람도 맨날 똑같은 거 하면은 질리잖아요. 저도 집에서 이제 집밥 요리사로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약간 다른 뭐 향신료를 좀 써보고 싶고 다른 재료도 써보고 싶고 좀 새로운 거를 좀 선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서 생각보다 메뉴가 좀 다채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걸 시도해봤는데 그 중에 제 기준 혈당 방어에 성공한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고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저도 다른 사람이 괜찮대라고 해서 먹어봤다가 안 됐던 메뉴들이 꽤 있었거든요. 똑같은 임신성 당뇨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당뇨를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음식이나 식재료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집에서 또 한식 위주로 많이 해먹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당뇨 식단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알게 된 게 탄수화물을 또 너무 적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었을 때 케톤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그게 태아한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미밥 조금,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먹던 양하고 비교하면 반절도 안 되는 만큼의 현미밥을 먹고 그리고 국 하나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한식에는. 그래서 그 국을 뭘 할 거냐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괜찮았던 게 청국장이나 토마토 닭볶음탕, 소고기 미역국, 그리고 콩나물국 뭐 이런 것들이 다 괜찮더라고요. 국은 웬만하면 다 괜찮았던 것 같긴 해요. 된장국도 좀 괜찮았고. 사실 청국장이나 소고기 미역국, 콩나물국 같은 건 별로 의외는 아니었어요. 먹었을 때 혈당 괜찮을 것 같다. 딱 들어도 뭐 설탕이 들어가는 달달한 음식도 아니고. 근데 조금 심장이 쫄깃쫄깃하면서 먹고 나서 혈당 검사를 했던 메뉴가 토마토 닭볶음탕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채소류는 먹었을 때 그렇게 혈당이 잘 올라가진 않는 것 같은데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해봤더니 채소를 너무 푹 끓이면 좀 달짝지근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혈당이 더 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강단이 해주는 토마토 닭볶음탕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그 연말 특집으로 연말에 같이 해먹기 좋은 음식을 또 에피소드로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메뉴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메뉴에는 토마토가 푹 익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먹고 싶은데 이게 괜찮을까? 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쉬웠던 거는 원래 감자가 들어가고 감자가 없으면 고구마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둘 다 혈당이 올라가는 재료들이다 보니까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대파나 양파 그리고 토마토를 좀 많이 넣어서 하긴 했는데
이 당뇨 식단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자극적인 맛이 땡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튀긴 걸 못 먹고 뭐 피자, 햄버거, 빵 이런 거 잘 못 먹으니까. 근데 자극적인 거는 매운맛이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맵게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 소신이. 네. 그러니까 제가 뭔가 단 거 이런 걸 못 먹으니까 매운 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그 당뇨 식단에 들어갔을 때 아쉬웠던 게 양념이 된 음식들을 많이 못 먹는다는 거였어요. 특히 외식을 하면 뭐 제육볶음을 먹으러 간다거나 닭볶음탕을 먹으러 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식당들이 설탕을 꼭 넣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집에서 뭔가를 해 먹으려고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찾아봐도 설탕이나 매실액이나 그런 걸 꼭 넣어요. 근데 강단은 사실 옛날부터 닭볶음탕을 할 때 설탕을 안 넣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강단의 닭볶음탕은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먹을 때마다 아, 이런 양념 음식에 설탕이 꼭 필수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집에서 요리를 할 때도 설탕을 안 넣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요리를 해주실 때 설탕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설탕이 없었어요. 넣어도 매실 엑기스 뭐 이런 거 넣고 그랬다 보니까 달지 않은 맛을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한국인들이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 달지 않아서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하게 디저트가 아니더라도 그냥 요리를 먹었을 때 달지 않아서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먹었을 때는 음식이 너무 달다, 설탕이 들어간 것 같다 하면은 오히려 이 음식의 매력이 떨어지는? 지금 좀 뭔가 한식 명장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달지 않아도 짠맛과 감칠맛, 뭐 신맛, 매운맛 다양하게 있어서 묵직한 맛만 있으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딱 입에 넣었을 때 맛이 꽉 차 있다 이런 느낌? 저한테 또 토마토 닭볶음탕이 희망이었던 게 그러니까 제가 뭔가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도 이제 외식을 못하니까 강단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빨간 양념이 들어가는 메뉴라서 강단이 해줘도 맛이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닭볶음탕을 먹고 혈당이 안 오르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도 집에서 해 먹으면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겠다. 또 강단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저한테 희망을 주는 메뉴였다. 좀 비슷한 게 김치찜이었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오후 내내 밖에 있어야 하는 날이 있었어요.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된 거죠. 근데 저희는 저녁을 먹으려면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늘 좀 일도 많았고 비도 오는데 김치찜 같은 거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날 집에 가서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을 예정이었는데 사실 그때 배도 좀 고팠고 친구들이 김치찜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주변에 김치찜 가게를. 또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뉴를 보면서도 여기는 분명 설탕이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빨간 양념을 외부에서 맛있게 하려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설탕을 조금은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라도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더니 강단이 그러면 우리 가는 길에 그냥 김치를 사서 내가 김치찜을 해줄게 해가지고 이제 장을 급하게 보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날도 김치찜을 먹고 혈당 방어에 성공했어요. 저희가 요즘 뭐 치킨 요리나 뭐 훈제 요리나 고기류를 많이 구워 먹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비건 식당을 하기도 했었고 그 영양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육류를 많이 먹는 게 몸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육류, 유제품. 근데 오히려 혈당을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혈당 방어에 효과적인 식재료는 육류와 유제품이더라고요. 왜냐면 육류는 거의 대부분 지방과 단백질이고 그리고 유제품도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식탁이 딱 차려져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먹어야 하는 게 이제 야채와 고기류였던 거죠. 지방류, 오일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먹고 있긴 합니다. 원래는 집에서 뭘 해 먹을 때
파스타나 뭐 볶음면이나 이런 면류를 많이 먹는 편이었는데 이제 그런 걸 아예 못 먹으니까 배를 채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는 뭐 생선을 하나 굽는다든지 에어프라이어로 뭐 레몬 버터 치킨을 해 먹는다든지 단백질 지방이 들어간 재료를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정말 맛있었던 게 방금 강단이 얘기한 그 레몬 버터 치킨이었어요. 그거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별거는 아닌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재료가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집에 또 우연찮게 친구가 레몬을 선물해줘가지고 레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샐러드나 요리할 때 레몬을 넣어보니까 확실히 맛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레몬 되게 좋다. 그리고 입맛도 돌고. 이게 그 아까 매운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단 거를 이제 못 먹으니까 다른 어떤 감각들을 쓰고 싶어지는. 근데 레몬이 정말 네. 딱 먹었을 때 너무 향긋해서 진짜 그렇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레몬을 좀 활용해보고 싶다. 그리고 에어프라이기를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레몬하고 버터가 만나면 맛있지 않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주 작은 유튜브 채널에서 필리핀식 레몬 버터 치킨 뭐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별게 없어요. 그냥 레몬을 좀 얇게 잘라서 아래 깔고 그 위에 치킨을 올린 다음에 위에 버터를 던져놓으면 됩니다. 저희는 집에서 닭 요리를 할 때 이미 손질되어 나오는 닭다리살을 많이 쓰거든요. 뼈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도 하고 손질도 간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강단이 그 요리를 에어프라이어로 해주고 나면 너무 굽기가 적절해서 안은 촉촉한데 겉에 닭 껍질이라고 하나요? 닭 껍질은 엄청 바삭해요.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마늘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 외의 재료들은 뭐 선택입니다. 뭐 마늘도 뭐 있으면 저도 그냥 통마늘로 넣고 뭐 토마토가 넣고 싶다 하면 뭐 토마토를 넣어도 되고 좀 기본적인 야채 같은 거 양파 이런 거 같이 넣어도 맛있었고 그거를 처음 먹은 날 그 국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닭에서 나온 기름과 어떤 살짝의 육수 그리고 버터와 레몬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남은 국물이 아까울 정도였어요. 네. 근데 그때가 저희가 식단 관리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통밀은 좀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날 저녁에는 그래서 그 국물을 모아다가 버리지 않고 통밀 파스타도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또 통밀 파스타는 안 되더라고요. 혈당이 바로 올라가지고 네. 파스타를 원래 저희가 당뇨 식단을 하기 전에는 저희끼리 대학 파스타라고 진짜 대접으로 파스타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가에서 팔 것 같은 뭔가 그런 파스타. 네, 그 면이 진짜 그 큰 그릇에 막 넘쳐 흘러 막 난리 나는 양을 많이 먹었었는데 맞아요. 저희 진짜 잘 먹었어요. 그거에 뭐 한 반의 반 정도만 그때 면을 넣었거든요. 항상 파스타 다들 해보셔서 알지만 파스타 면을 처음에 냄비에 이렇게 넣을 때 조금씩 더 넣게 되잖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넣고 네, 너무 적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넣다 보면은 양이 불고 결국에는 2인분 하려던 거 4인분 하게 되는 게 파스타인데 이번에는 진짜 악착같이 참아서 조금만 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 국물이 아까워도 활용을 하진 못하고 있지만 꼭 당뇨 식단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레몬 버터 치킨 해 드시고 그 국물에 밥을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현미밥. 네. 네. 그런 거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그때 레몬이랑 버터로 좀 깔끔한 음식으로 해 먹었는데 페퍼론치노 같은 거 넣어서 매콤하게 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몬을 활용하면은 일단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샐러드도 드레싱이 문제거든요. 맞아요. 드레싱을 뭘로 할까? 뭐 올리브유만 뿌려도 맛있기는 한데 질리니까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레몬이나 또 애플사이다 비네거. 애플사이다 비네거가 당을 낮추게 한다는 그렇다더라고요. 네, 그런 요즘 모르겠어요. 애플사이더 비네거 측의 마케팅 전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유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샐러드도 진짜 다양하게 해서 먹는데 기본 야채는 항상 상추랑 루꼴라랑 케일 요렇게 넣고 그 위에 토핑은 매번 달라져요.
뭐 훈제오리를 구워가지고 샐러드랑 같이 먹기도 하고 닭가슴살을 데워서 찢어서 올리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데 이 애플사이다 비네거나 레몬 같은 시큼한 맛이 어떤 토핑과도 거의 다 잘 어울렸어요. 네. 그렇게 이질감이 없었어요. 토핑하니까 생각난 게 이런 냉동 재료들, 냉동 치즈나 냉동 아보카도,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 과일 중에는 블루베리가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런 냉동 재료들이 좀 있으면 좀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집에서 음식을 자주 해먹는 편이었어도 냉동 재료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음식을 많이 해두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식재료를 많이 사놓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뭔가 냉동실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저한테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냉동된 식재료는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이렇게 정말 매 끼니를 집에서 해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냉동 식재료만큼 효과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드로 끼니를 때울 때는 야채부터 딱 먼저 손질하고 그 냉동 재료들을 조금씩 꺼내서 위에 뿌려놓은 다음에 살짝 해동되는 동안에 다른 재료를 좀 준비하는 거죠. 뭐 고기를 굽든가 밥을 데우든가 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식사 준비가 확실히 간단해지더라고요. 재료 중에 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달걀. 일단 삶은 달걀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당뇨에 뭐가 좋냐 알아봐도 아침 식사에는 꼭 삶은 달걀을 드시더라고요. 간식으로도 삶은 달걀 많이 먹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당이 안 오르고 좀 배가 차는. 저희가 또 진짜 안 먹었던 재료 중에 하나가 계란이었거든요. 계란을 정말 잘 안 샀어요, 저희가.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 정말 계란만큼 좋은 식재료가 없구나. 그러면서 새롭게 시도해본 반찬 중에 하나가 또 계란찜입니다. 저는 계란 하나 먹을 바에 안 먹는 게 낫지 않아? 좀 이런 주의예요. 특히 삶은 계란은 하나를 먹을 때 일단 너무 빨리 먹어도 별로 배가 부르지 않는데 맛이 독특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란이 나에게 하나가 있다면 후라이를 해 먹던가 삶아서 으깬 다음에 에그마요를 만들어 먹지 그냥 삶은 다음에 먹진 않는다. 좀 그런 주의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계속 삶은 달걀을 먹다 보니까 좀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으로 뭘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계란찜이었어요. 저희가 고요가 생기고 난 다음에 주방 정리를 하면서 구매하게 된 게 에어프라이어랑 전자레인지였거든요. 마침 그 이후에 임신성 당뇨까지 진단받으면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전자레인지가 생기고 나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전자레인지로 계란찜 돌려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레시피를 찾아봤는데 레시피가 정말 간단한 거예요.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계란을 까서 넣고 토핑을 만약 안 넣는다면 물을 넣어가지고 잘 섞어서 한 3, 4분 정도 돌리면 끝이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섞으면 살짝 그 푸딩 같은 일본 계란찜 같은 게 되는데 저는 심지어 계량도 안 해요. 그냥 눈대중으로 그 노란 색깔 정도 보고 얼마나 희석됐나 그 정도 보고 이렇게 섞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데 웬만해서는 성공을 하더라고요. 빵을 못 먹는다는 게 이 빵에서 얻는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피자도 저희가 처음에는 당뇨를 우습게 보고 피자의 빵이 얇으면 신피자 포장해 와서 먹어보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 수치가 완전 호되게 당했습니다. 호되게. 지붕을 뚫고 가는 걸 보고 빵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빵을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이제 건강한 빵이 뭐냐 하면은 통밀빵이 있으니까 통밀빵도 구해가지고 먹었는데도 당 수치가 오르더라고요. 정말 작은 한 조각을 먹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통밀빵 한 조각도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뇨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내가 빵을 구울 수 있으니 집에서 빵을 굽겠다라고 했을 때 소신이 어차피 빵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뭔가 살짝 희망 고문 같았거든요. 그리고 강단이 열심히 구워서 줬는데 못 먹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집에 그 호밀하고 흑밀 가루가 있어가지고 또 열심히 알아보니까
당이 아예 안 오르는 건 아니지만 호밀이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호밀 함량이 너무 높아지면은 또 빵이 푸석하고 맛이 없어질 수도 있다. 뭔가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덴마크식 호밀빵을 먹었을 때 엄청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니까 또 사워도우로 만들면은 당 수치가 덜 오른다. 아, 이스트보다는. 네. 또 발효 기간이 길면은 당이 덜 오른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차피 사워도우로 빵 구울 수 있으니까 집에 있는 사워도우도 이제 호밀 사워도우로 바꿔서 호밀과 흑밀, 처음에는 호밀 50%, 흑밀 50%로 해봤거든요. 근데 또 기적같이 당이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니까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렇게 사실 빵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단만큼 좋아하진 않아요. 강단은 빵을 먹는 것도 좋아하고 굽는 것도 좋아하는데 저는 빵보다는 면, 빵보다는 밥, 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빵을 먹고 싶어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 통밀빵에 한번 실패했을 때 제가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통밀빵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좌절스러우던 차에 강단이 딱 그 새로운 건강한 빵을 구워줬고 그걸 딱 먹었을 때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호밀빵을 잘 모르거든요. 호밀빵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이 구워준 빵이 호밀이랑 흑밀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색깔이 평소에 보는 통밀빵보다도 훨씬 짙었어요. 거의 모카빵 같은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맛이 날까 하고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고수더라고요. 약간 견과류 씹어먹는 듯한 고소함? 네. 그 제주도에서는 보리빵을 많이 먹는데 살짝 보리빵 느낌도 났고 진짜 견과류 느낌도 나고 그 빵에도 설탕도 안 들어갔고 거의 간이 안 되어 있을 텐데도 너무 이 풍미가 좋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맛있다 보니까 저는 요즘 그래요. 맛있는 걸 먹으면 제발 혈당 안 올랐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래야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긴장하면서 또 그 식사 이후에 혈당을 쟀는데 혈당이 오르지 않은 걸 보고 아 이건 사랑의 힘이다. 강단이 고요와 나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이겨낸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샤우트아웃 호밀. 저는 사실 그 건강빵이라는 거를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비교적 더 건강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정말 통밀이 그냥 하얀 밀가루 빵보다 더 건강할까? 그거 마케팅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 밀가루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가공이 된 거잖아요. 그쵸. 이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당 흡수가 잘 되겠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곤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호밀빵이라고 해도 많이 먹으면 당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쵸. 제가 그 혈당 방어에 성공했을 때 먹은 호밀빵의 양은 강단이 그 포카치아처럼 빵을 살짝 납작하게 굽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2개 정도 되는 크기의 조각을 2-3개 먹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껏 먹은 게 아니라 2-3개 정도를 뭔가에 찍어 먹거나 발라 먹거나 했을 때 오르지 않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 이후에 강단이 계속 호밀 흑밀빵을 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뭔가를 먹고 나서 혈당을 재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느끼는 게 그 건강한 음식이라는 게 진짜 있긴 하구나. 그러니까 먹는 것의 힘이 진짜 중요하구나. 맞아요. 이렇게까지 사람한테 큰 영향을 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흰 밀가루 빵이나 통밀빵이나 호밀빵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과거에 나 반성해야 된다. 제가 또 까먹고 이야기 안 한 게 또 당뇨 식단 하면은 많이 나오는 재료 중에 하나가 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밥도 현미 렌틸밥으로 자주 해 먹잖아요. 네. 제가 어떤 콩이 맛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타코나 부리또에 들어가는 그 콩 있잖아요. 저는 특히 그 갈색 콩, 핀토빈스를 좋아했거든요. 그 콩의 이름이 핀토빈스인가요? 네. 아. 핀토빈스를 직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잔뜩 불려가지고 미국 남부식으로 했었는데 그 미국 남부식 요리에
자주 들어가는 약간 삼총사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파프리카, 샐러리, 양파래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푹 끓여가지고 약간 매콤하게 해서 칠리 같다고 해야 되나 맛이? 고기는 안 들어갔지만 좀 칠리 같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수랑 곁들여가지고 뭐 밥 위에 올려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간식으로 약간 스프처럼 먹는다든지 그렇게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요게 또 너무 이제 푹 끓이다 보니까 소화가 너무 잘 된 나머지 당이 오르게 됐나 봐요. 저희가 한창 시행착오를 겪고 있던 때여서 밥에 곁들여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더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콩 요리를 또 맛있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밥에 좀 넣어 먹는다든지 뭐 샐러드에 좀 위에 올린다든지 뭐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는데 콩 요리 맛있게 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뭔가를 하더라도 밥 위에 올려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또 지금 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때 강단이 해줬던 저희는 그 요리를 빈스라고 불렀는데 그냥 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콩들이죠, 콩들. 그 요리를 결국에는 밥이랑은 잘 못 먹고 샐러드 먹을 때 조금 떠서 스프처럼 먹고 고기 요리 먹을 때 살짝 곁들여 먹는 페이스트처럼 먹고 그때는 뭐 유일하게 먹는 약간 자극적인 음식이었어서 소신이 나의 라면이라고 맞아요. 그랬죠. 근데 요즘 저의 라면은 토마토 닭볶음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이렇게 라면을 오랫동안 안 먹은 적도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습니다. 제가 또 라면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라면이 주기적으로 생각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못 먹으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발견한 저의 미라클, 저의 기적 같은 음식 마라탕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마트에 갔는데 마라 소스가 탕용이나 샹궈용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탕용 소스를 2개를 사가지고 집에서 해먹는 거니까 재료야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네. 샤브샤브용 같은 그런 고기도 사고 두부도 사고 두부면도 사고 뭐 청경채도 사고 버섯도 이것저것 사고 막 잔뜩 넣어본 거죠. 국물을 또 원래는 그냥 물에다가 해도 된다고 하는데 요즘 사골 육수도 이렇게 팩에 엄청 잘 나오잖아요. 레토르트로. 그래서 사골 육수 500g에 그 소스 한 팩 넣고 재료를 왕창 넣고 끓여서 먹었는데요. 생각해보면 뭐 사골 육수에 설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골라서 재료를 넣었기 때문에 식재료에도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 걸렸던 게 그 소스였죠. 왜냐면 그 소스도 시판 소스기 때문에 체크를 해봤을 때 설탕이 들어있었고 당류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샹궈는 재료에 양념이 다 붙어버리니까 이거는 좀 통제가 안 되겠지만 마라탕이라면 국물을 좀 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럼 내가 소스를 덜 먹는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와, 혈당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아주 괜찮더라고요. 아무래도 원하는 만큼 막 채소를 많이 넣다 보니까 그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숙주를 뭐 그냥 한 팩을 때려 넣으니까 아, 맞아요. 네, 그 냄비가 아주 그냥 재료가 가득 차 있어요. 사실상 샹궈 같이 보이는 마라탕이어가지고 맞아요. 볶음 요리 같았습니다. 혈당을 신경 쓴다면 사실 재료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마라탕 먹은 날 정말 오랜만에 과식을 했어요. 그런데도 혈당이 안 올라가지고 와, 너무 행복하다. 제 기억에 그날 점심에 호밀빵을 먹었고요. 근데 혈당이 안 올랐고 그래서 이미 기분이 좋은 상태였어요. 또 오후에 장을 보고 온 다음에 저녁에 마라탕을 해 먹었는데 혈당이 안 올라서 오늘이 내 생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직접 요리해 먹으면서 발견한 혈당 방어 성공 식단이라면요. 저희가 직접 요리하는 건 아니지만 식단 관리를 시작하면서 냉장고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식재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유제품을 원래 평소에 잘 안 먹어서 우유도 거의 집에서 잘 안 마시는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먹을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유제품에 손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계속 사고 있는 게 크림치즈랑 그릭 요거트입니다. 왜냐면 그릭 요거트는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고 간식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먹는 그릭 요거트는 딱 먹었을 때 단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완전 꾸덕해서 약간 치즈 아니야 싶을 정도로 약간 텁텁할 정도로 꾸덕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서 샐러드 먹을 때 먹어도 괜찮고 고기 먹으면서 먹어도 괜찮고 그 시큼한 맛이 있다 보니까 좀 입맛을 오히려 좀 죽여주는 게 있어요. 간식으로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레몬 신맛이랑 다르게 계속 그 그릭 요거트만 퍼먹다 보면 배도 부르지만 입안이 다 셔져가지고 좀 식욕이 떨어져요. 죽여주네. 그래서 뭘 막 먹고 싶을 때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 저의 경우에는 참 좋았고요. 그 다음 또 많이 사는 게 통밀 크래커입니다. 뭐 핀란드 크래커라고 하더라고요. 핀란드 오리지널 레시피라고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주 얇고 그리고 통밀이라기보다는 호밀입니다. 이것도.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사워도우 호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딱 먹었을 때 고소한 맛이 나고 사워도우라 그런지 약간 신맛이 나요. 맞아요. 그리고 소금이 뿌려져 있는 맛이 있는데 걔는 또 짭짤한 맛까지 있어가지고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크림치즈나 또 피넛버터 올려서 먹으면은 딱이더라고요. 네, 아주 좋아요. 탄수화물을 아예 제한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또 챙겨줘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거의 현미밥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삼시세끼 밥을 지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샐러드처럼 가벼운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런 통밀 크래커를 같이 끼워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튀긴 음식을 잘 못 먹다 보니까 왜냐면 튀김옷도 밀가루고 혹은 빵가루고 그리고 또 너무 기름진 걸 먹으면은 혈당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진 튀긴 음식을 못 먹다 보니까 그 바삭바삭한 식감에 대한 향수가 계속 올라와요. 근데 그럴 때 이 크래커를 먹으면 그게 조금 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강단이 살짝 언급했던 피넛버터도 저희가 평소에는 잘 안 먹었는데 최근에 먹기 시작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그 땅콩만 들어간 그런 설탕 없는 피넛버터가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사니까 약간 곁들여 먹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올려서 먹어도 너무 좋고 그리고 최근에 새로 사봤는데 너무 좋았던 게 수비드 방식으로 익힌 냉장 닭가슴살이었어요. 개별 포장된 그런 닭가슴살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양념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더라고요. 좀 걱정이 됐거든요. 먹어보기에. 근데 이 수비드 닭가슴살은 그런 양념이 아예 되어 있지 않고 근데 또 닭가슴살 치고 수비드라 그런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샐러드에 넣어 먹기가 참 좋아서 요즘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소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미나리나 이런 것도 사와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꼭 같이 먹는다거나 브로콜리 순을 사와서 계속 볶아 먹는다거나 그리고 저번에는 취나물도 한번 해서 나물 반찬 계속 먹었고 당뇨 식단 관리를 하면서 마트에 갔을 때 이 모든 재료를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맞아요. 물론 무조건 거르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뭐 과일 같은 거는 일단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채소류 같은 경우는 이걸로 뭐 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특히나 이제 또 봄이 되면서 새로운 재료들을 또 시도해볼 수 있게 되겠네요. 네, 봄나물들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은 임신하면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는데 나는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우울하고 좌절스럽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그럴 때가 없는 건 아닌데요. 이 식단이 분명 저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잖아요. 제가 임신을 했든 안 했든. 그리고 저희가 옛날부터도 장을 많이 봐서 집에서 훨씬 더 요리를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지만 조금만 바빠도 조금만 귀찮아도 배달을 해 먹거나 외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루틴이 훨씬 더 잘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을 한 달 가까이 겪으면서
이거를 좀 더 유지를 잘 하면 출산 후에도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임신성 당뇨를 한번 겪게 되면은 그 이후에 당뇨 환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태가 호전된다고 해도 앞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살면은 또 좋은 건 맞으니까. 맞습니다. 아마도 평생 이제 무언가를 먹을 때 당이 오를까 안 오를까를 고민하지 않을까. 심지어 저는 지금 관리를 덩달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당 수치를 안 보는 사람인데도 이 먹을 때 당이 오를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보면 앞으로 내가 먹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겠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하기 위해서인 것 같긴 한데 고요가 엄마 아빠 건강하라고 이렇게 임신성 당뇨를 줬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의 말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뭐래 막 이랬거든요. 속으로는. 의사 선생님도 사실 저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속으로 뭐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고유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생활을 얼마나 100%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해이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고요는 여러 가지 의미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살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당뇨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20, 30대도 당뇨 진단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뭐 요즘 자극적이고 달달한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또 당뇨 진단을 받고 또 식단 관리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제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임신성 당뇨가 또 10명 중에 1명은 꼭 있는 네. 거라고 하다 보니까 또 임신성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이분들이 좀 더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는 없나? 근데 보니까 제주도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뇨 환자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 이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뭐 당사자도 아닌데 좀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말하다 보면 약간 힘이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관리를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또 이제 당 수치가 막 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또 다 알잖아요.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다는 것도 알고 또 시간이 흐르면은 이때를 또 그땐 그랬지 뭐 이렇게 다 할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삶의 큰 변화다 보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단이 식단을 전담하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혈당이 오를 때 먹는 음식이 대부분 강단이 한 음식이기 때문에 왜냐면 강단이 한 음식만 먹고 있으니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느끼니까 그런 우울감도 같이 오는 게 아닌가. 그래도 제가 오늘 조금 즐겁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시간이 흘러서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오랜만에 병원에 갔는데 그 임신성 당뇨의 경우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아기가 너무 크는 거래요. 왜냐면 항상 그 혈중의 당 수치가 높기 때문에 아기가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과하게 빠르게 커버리면 이제 출산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빠르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임신성 당뇨를 처음 진단받았던 한 달 전에는 고요가 주차보다 1주 정도 컸어요. 그 평균적인 크기가. 근데 그때도 그게 큰 문제가 될 만한 크기는 아니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그 이후에 확실히 임당을 진단받고 나니까 그 고요가 큰 게 혹시 임신성 당뇨 때문이면 어떡하지? 다음 진료를 맞아요. 보러 갔을 때 고요가 너무 크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불안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고요가 그 새에 거의 평균적인 크기로 잘 크고 있어가지고
하셨고 선생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셔서 머리가 좀 많이 큰 편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몸통은 네. 평균인 걸로. 네. 네. 몸무게는 괜찮은데 머리가 근데 저희 둘 다 머리가 커서 할 말이 없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 얼마나 몰랐냐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량아로 태어나면은 건강해서 우량아로 태어났나 보다. 근데 실제로 우량하셨잖아요. 네, 제가 막 4kg였다고 엄마가 어릴 적부터. 근데 실제로 4kg면 거대아라고. 그러니까 네. 저는 우량아가 아니라 거대아였어요. 네. 네. 근데 몰랐던 거죠. 이게 당연히. 근데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너무 컸을 때 문제라기보다 저희는 지금 자연분만을 좀 희망을 하고 있고 게다가 그냥 큰 게 아니고 임신성 당뇨 때문에 크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병원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가 혈당에 영향을 준대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딜레마더라고요. 네. 이게 혈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 소신에게 또 부탁하고 싶은 게 제가 처음으로 소신이 전화를 받고 임신성 당뇨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제가 괜찮아 이제 긍정적으로 잘 관리하면 되지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약간 좀 섭섭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아내가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으면 파트너가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지. 근데 이거는 지금도 강단이 계속 저를 뭔가 긁는다고 하잖아요, 요즘 말로. 네. 그러니까 긁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좋다고 하니까, 뭐 제가 나 엽떡이 너무 먹고 싶어 이러면 엽떡 몸에 좋지도 않은데 안 먹는 게 좋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너무 열이 받거든요 저는. 근데 저도 그런 몇 번의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임당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줄 게 아니라 그런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라면 일단 좀 공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병원에서 전화하는데 나 임당 재검 받아야 된대 수치가 너무 안 나왔대 했을 때 강단이 그때 너무 해맑았어요. 괜찮아 앞으로 식단 관리 잘하면 되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어떡해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그치 너무 속상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식단 관리 잘하면 되지 이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몰라서 내가 지금 속상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식단 관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고 장기적으로도 더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속상함, 당장의 그렇지. 어떤 불안함 왜냐면 이제 막 전화를 받았으니까 임신성 당뇨가 좋은 건 당연히 아닐 텐데 내가 잘 모르지만 고요한테도 뭔가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면 어떡하지? 이런 다양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파트너면 좋지 않을까? 속상하지. 연습하는 건가요? 얼마나 힘들어. 와, 제가 없는 곳에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강소팟은 94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포티파이에 이승현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작은배 학교에서 목공 강사하고 싶네요. 대환영입니다. 목공 선생님으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승현님이 저희 작은배 후원자이시기도 하고 제주에서 목공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언젠가 진짜 좋은 기회 만들어서 목공 수업 한번 열어보고 싶네요. 다음은 버들숨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저도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우는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제가 받고 싶기도 이끌어보고 싶기도 한 교육은요.
먹고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고 또 가는지를 쭉 따라가 보는 것이에요. 학생마다 궁금한 것을 정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해보고 같이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채소를 주제로 하면 농부가 심는 모종은 어디서 오는지, 채소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용하는 비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팔고 운반하는 과정에는 누구의 손을 거치는지 등을 직접 따라가 보면 다방면으로 사람을 만나고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재료, 물, 옷, 가공품 등 각 소재마다 이야기가 다양할 것 같아요. 또 그것들을 의류 수거함에 넣은 후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린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따라가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고요. 모든 자리에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해보지 못한 직업이 있다는 걸 몸소 깨달아가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상상해 보아요. 이 수업은 너무 재밌는데요? 그 승현님 목공 수업이랑 동시에 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 출처를 찾아가다 보면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들어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뭐 책방에 가서 책을 하나 사면은 15,000원 딱 주고 사오면 마치 자판기에서 책이 나오는 것처럼 사오니까 뭐 계속 책의 예시를 들자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나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사실 나무 전까지도 갈 수 있지. 그쵸. 나무가 어떻게 자랐느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어떤 나무가 종이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고 또 사용된 종이는 어떤 종이인지도 고민할 수 있고 잉크는 또 무엇이고 책은 어떤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거고 또 유통은 어떻게 된 것이고 정말 고민할 게 많은 거고 이거는 경제학을 이해하는 거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작은 배에서 언젠가 만들고 싶은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도 정해놨어요. 저는 모임을 기획할 때 이름을 정하거든요. 학교 만들기라는 모임인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학교를 만든다면 내가 열고 싶은 수업을 기획해보는 모임입니다. 근데 버들숨님이 이 모임에 오셔가지고 이 수업을 기획해서 작은 배에서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딱이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까지 가보는 게 너무너무 뜻깊을 것 같아서 지식을 쉽게 얻는 시대잖아요. 네. 검색을 하고 어떤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를 이해하고 끝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물건이 만들어지는지 이 물건이 만들어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 건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막 이런 거를 보고 체득한다고 해야 되나? 훨씬 더 의미 있는 배움이지 않나. 맞습니다. 네. 다음은 뭉굴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어린 시절엔 수동적으로 주어진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은 내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큰 것 같습니다. 마음속 어린아이를 재양육하면서 결핍 등을 치유해가는 과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른이들을 위한 학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이전에 그 창작하는 아침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분과 직접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작은 배 같은 곳이 이 동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동네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은 상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배가 좋은 모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들이 작고 크게 진짜 많아졌을 때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겠다라는 상상을 그때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교육에 대해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길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상한 게 참 이제 와서 저도 막 수학 공부를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꼭 들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수학 공부해서 시험 공부하고 막 점수 받으려고 애쓰고 이게 정말 싫었는데 이제는 내가 수학을 못한다는 게 그나마 배웠던 것도 다 까먹었다는 게 아쉬워지고 근데 또 막 내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이건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알고 싶은 원리를 알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어른이를 위한 학교가 있다면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임신성 당뇨와 식단 관리에 대하여 건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의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